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네덜란드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네덜란드를 우리가 담고 싶은 미래 농업의 모델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거 여쭤보기 전에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너무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농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농업은 아니고 사실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놔둬도 되냐, 어떻게 대책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께서 농수산식품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는 몇백억 원 투입해서 할인 지원하면 좀 잡힐 수 있고,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서 할당 관세 운영 잘 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은 뭐 농업이나 아닌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좀 고맙긴 하고요. 네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수입을 통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이게 약간 농업분야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네. 약간 너무 영세한 농가라든지 고령화라든지 그다음 기후 변화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좀 언급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기후로 가지고 생기는 문제잖아요. 농산물이 네네. 생산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걸 다 수입을 해버렸을 때는 농가들이 또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의 대책도 좀 언급해 줬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든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그 이야기를 듣는 농민분들은 조금 좀 마음에 타격을 입으셨겠네요.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면은 농민들이 타격을 입잖아요. 네네.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그나마 약간 정도 이제 만회가 되는 건데, 이걸 수입을 해가지고 그럼 가격을 어느 수준에 계속 억제해버리면은 농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농업을 하기 싫은 의욕을 많이 떨어뜨린다 그럽니까? 네네. 이미 고령농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국내 농업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 점점 더 수입에 많이 의존해야 될 거고,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걸로는 완전한 해법은 될 수가 없다. 지금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하고 이제 물가를 안 시키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거 이외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농업 쪽이나 아니면 소비자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쉽습니다. 네, 조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렇게 구조개혁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실 최대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 어딘가, 이걸 여쭙고 싶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네덜란드 얘기도 하시고 남 소장님들이 네덜란드 사례를 또 가지고 오셔서, 사실 네덜란드에 우리나라에서 정부 관료들이나 농민들이나 많이 연수도 가시고 정말 많이 가죠. 많이 배우러 가시잖아요. 정말 많이 가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좋은 사례가 되는 국가입니까? 네덜란드는 뭐 유럽에서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에서도 가장 잘하는 농업 국가거든요. 농업 구조는 농경지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큽니다. 뭐 경상남북도 국가가 경상남북도 흙이잖아요. 근데 농경지는 한 180만 헥타르로 우리나라가 150만 헥타르니까 좀 더 많죠.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은 이 미국이 이제 네덜란드 농업을 배우고 싶을 정도로 네덜란드 농업은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크기는 경상남북도 합친 거 정도인데, 네, 그 농경지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큽니다. 더 크다. 네. 그리고 인구도 한 1,500만 명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농업 강국으로 군림을 하고 있다. 네, 미국 다음으로 수출이 2위인데 수출액이 한 1,300억 달러쯤 넘어갑니다. 그래요? 예, 수출이 1,300달러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 미국 다음이니까, 미국은 워낙 거대한 대륙이잖아요. 네네. 그 국가하고 이제 비슷할 정도의 수출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수출량을 가지고 있네요. 네. 뭐가 네덜란드 농업의 그러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렇게 강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네덜란드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스마트팜이잖아요. 스마트팜. 네덜란드 유리온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거든요. 네네. 그 네덜란드 유리온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네네네. 네. 일단은 그런데 유럽 농업은 전통적으로 뭐가 가장 강하냐면 축산이 이제 가장 첫 번째거든요. 네. 항상 이제 왜냐면 축산은 단위가 채소값보다는 고기값이 비싸니까, 우유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액 단위로는 이제 축산이 더 크고, 네. 그렇지만 이제 네덜란드 농업을 강하다고 얘기할 때는 대개 스마트팜을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팜. 네. 스마트팜에 네덜란드가 좀 집중하게 된 어떤 연유가 있나요? 네덜란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하게 됐을까?
어려운 환경 여건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택한 거죠.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북위 한 52도 정도에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광량이 한 1,500시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2,400시간 되니까 훨씬 작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리고 또 이제 불리한 환경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저지대가 많았고 했으니까 수경 재배와 그다음에 온실을 많이 선택했던 거죠. 불리한 여건 때문에 오히려 네, 온실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농업으로 가지고는 이제 뭐 농경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독일 같은 나라보다 그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프랑스하고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과 경쟁해가지고 정상적인 농업으로 경쟁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좁은 면적에서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온실을 선택한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럼 토마토 같은 게 다 야외에서 재배됐을 거잖아요. 이걸 온실로 가져오면서 예를 들면은 그 온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 생산량 자체가 우리나라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같은 면적에서 재배를 하면. 그리고 기술력 차이가 엄청난 거죠. 10배요? 예, 같은 10배. 면적에서 10배가 나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인데 그건.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술이 다르다고 그래도 상상을 못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 온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기술력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술이 발전했고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됐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전체적으로 농업이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토마토 잘 하나 보죠? 토마토 사례를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덜란드가 이제 여러 작물들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농업은 이제 축산과 원예와 일반 곡물들 있잖아요. 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이 나라는 축산은 이제 유럽이니까 당연하게 축산도 굉장히 강합니다. 축산의 생산성도 거의 세계 탑이고요.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또 인력을 인력을 좀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로봇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로봇 착육이라고 하잖아요. 젖소가 이제 우유를 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짜거나 아니면 이제 기계 정도가 짜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 소가 젖을 짤 때는 보면은 로봇이 젖을 짭니다. 그래요? 이걸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상용화 시켰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젖소들이 줄을 서 가지고 자기 차례가 되면 로봇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게 기계가 타고 와서 이제 축축축 해서 젖을 짜죠. 이런 게 이제 상용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로봇 트랙터들 있잖아요. 그것도 AGX라는 회사에서 이제 AG봇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대한 트랙터면 그건 혼자서 움직입니다. 혼자서 움직이는데 이게 영국뿐만 아니고 호주까지 수출돼 가지고 그 나라에서 뭐 농약을 치거나 아니면 밭을 가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트랙터인가요? 자율주행 정도가 완전 로봇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질 않는 거고요. 이제 농지를 어떻게 프로그램하라고 그러면은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얘는 밤새도록 혼자서 일을 하고 다닙니다. 혼자 다니면서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이미 이제 그 실용화돼 한 2년 전부터 실용화돼 가지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농업 기술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원예 있잖아요. 원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슨 그 실내 농장이라고 하죠. LED를 사용해서 하는 빗으로 인공 빗으로 키우는 농업부터 해가지고 생산성이 아주 굉장히 좀 극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농장 같은 경우는 에그로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두 청년이 19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25년쯤 지났잖아요. 농장 규모는 260헥타르 정도 되는데 생산량이 토마토가 200만 톤이라고 합니다. 260헥타르에서 200만 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렇죠. 예, 유럽 최대 생산 기업이고 이 기업에서만 1,5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좀 낯설잖아요. 우리는 농업 기업이라는 거를 별로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업은 농가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진짜 우리가 생각한 주식회사 이런 겁니까? 네, 그런 형태죠. 우리나라 분들인데 그 농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부 다 패밀리팜, 가족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큰 기업이더라도 가족농 형태를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농업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농 작업이 예를 들면은 그 특정 시기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안 하는데 계속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유럽에서는 동유럽에 있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몇 달씩 일하고 돌아가고 몇 달씩 일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성장하지 못하고 형태는 주식회사더라도 대개는 그 가족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정도쯤 되면 이제 고용이 1,500명쯤 되면은
이거는 가족농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요즘 농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일시적으로 네네. 고용해서 많이들 그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 그렇게는 하고는 있고 가족농이긴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족농이죠. 근데 차이는 규모에 있는 겁니까? 그럼 아니, 법인 형태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일단은 규모가 이제 가장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네덜란드하고 사실 농업은 규모가 항상 결정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네덜란드 같으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농가당 한 1.6헥타르 정도거든요, 평균. 네. 네덜란드 같으면 보통 평균이 30-40헥타르가 넘어갑니다. 아, 33 20배, 헥타르. 30배 되는 네, 그건 이건 평균인데 어느 나라든 간에 작은 농가가 숫자는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면은 50헥타르, 몇백 헥타르가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일부 대농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끌고 나가고 네. 그다음에 소농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로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렇죠. 네덜란드 농업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스마트 팜 같은 어떤 첨단 유리온실만 이해하고 있지만은 네네. 실제로 네덜란드 농업을 만든 거는 그 뭐 기술도 있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농업 개혁을 어떻게 하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농업 개혁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개혁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네.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기술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 온실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생산성이 예를 들면 토마토 같으면 우리나라의 10배 정도가 될 정도로 네.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그리고 네. 트랙터, 그 로봇 트랙터 같은 로봇이 발달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혁인 건가요? 근데 그런 게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가족끼리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게 큰 로봇이 필요 없는 규모 같으면은 굳이 그런 기회가 필요 없을 거잖아요. 네네.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농촌에서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다른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면적은 똑같다고 놓으면은 우리나라 농가 수가 100만쯤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네덜란드 같으면 농가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우리가 농업 경영체로 얘기를 하죠. 뭐 기업 형태도 있고 아니면 일반 가족농 형태도 있고 그거는 불과 5만 3천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력을 많이 고용하면은 결국 인건비가 비싼 나라잖아요. 소득이 네. 높은 나라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걸 낮추기 위해 가지고 기계화의 압력을 받는 거죠. 자동화의 압력을 받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게 다시 또 생산성을 올리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지금까지 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기술 투자를 그냥 하진 않잖아요. 네네. 어떤 이런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그 유럽이나 독일하고 네네. 프랑스, 영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잖아요. 네. 이런 구조화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한 거죠. 아,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선순환이네요. 좀 처음에는 어려운 환경에 대응하다가 네. 조금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생산성이 높아져서 더 규모가 커지고 네네. 이렇게 경쟁력이 생기는 이런 과정인데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도 같은데요. 아까 네. 낙농하고 원예하고 일반적인 이제 곡물이나 네. 이런 부분 세 개 나눠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선입견은 또 네덜란드는 엄청 원예가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아까는 로봇이 낙농업에 수입되는 거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각각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약 네덜란드 수출액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네네. 그 1위 수출품이 그 유럽은 대체로 낙농이 가장 세거든요. 유제품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 낙농 제품이 수출품 1위입니다. 2위가 이제 원예니까 원예 같은 거는 뭐 꽃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자국에서 재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케냐 같은 데 재배를 해가지고 비행기로 실어와서 이제 수출하는 중개무역이죠. 아, 중개무역. 이게 이제 네덜란드 수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아, 3분의 1 정도. 30%? 꽤 예. 많네요. 꽤 많죠. 네. 근데 생각보다는 1,300억 달러에 34% 되니까 뭐 하긴 네. 네. 우리나라 수출액이 88억 달러거든요. 네네. 농식품 전체가. 근데 아, 이 나라는 차이가 많이 나네. 예, 1,300억 달러니까 네. 왜 비교가 안 되죠? 한 10배, 20배 갖고 15배 뭐 이렇게 네네네. 되네요. 엄청나죠. 되네요. 네. 네.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중개무역. 중개무역이죠. 그렇지만 3분의 2는 어쨌든 자국의 생산에서 하는 거고.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이 그 채소 재배하는 것들, 스마트팜 재배하는 예, 이런 베지터블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과일류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토마토라든가 몇 개 품목은 거의 세계 거의 넘버원 수준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감자라든가 이런 것도 대개는 세계 3, 4위 정도의 그런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게 놀라운데 저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원예 같은 거는 네덜란드가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튤립이든지 뭐든지. 근데
예를 들면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 미국이 뭐 많은 부분에서 1위겠지만 미국 농업 그렇지만 거기 필적할 정도로 막 가는 작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덜란드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땅이 광활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농업 방식이 다른 거죠. 여기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다 그랬었거든요. 옛날에는 보면 네덜란드도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강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하면 네덜란드 5헥타르 정도의 우리나라는 5헥타르가 대농인데 15,000평쯤 되니까 그 유럽에서는 이제 소농에 해당하죠. 네. 그 정도의 농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농업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규모를 넓힐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도 보면 네덜란드 땅도 이제 옛날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땅하고 비슷했거든요. 농장이 작고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마치 옷을 기어 입은 것처럼 이게 네네. 모양이 이게 지형에 따라 바뀌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은 네덜란드 농업을 보시면 어떠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쫙 펼쳐져 가지고요. 네. 그냥 줄로 쭉쭉 뻗어 있습니다. 몇백 미터씩. 그러니까 농사를 아주 균일하게 재배하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런 국토를 그 토지 이용 조건을 바꾸고 경지 정리하고 이런 거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겁니다. 원래는 안 그랬던 거예요? 아니, 유럽도 전 세계가 원래는 다 안 그랬죠. 1950년대쯤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다 비슷했고요. 약간 차이가 좀 있지만 대체로 비슷했다고 보고. 근데 그때 이후로 그럼 농업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죠. 유럽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농업을 통합해서 규모화시키면서 이렇게 갔었고요. 이렇게 한중일은 어떻게 왔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대만 같은 나라들은 이제 그때 대개 지주 체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농 지주 체제였고 이걸 가지고 토지 개혁을 하면서 이게 1헥타르 정도의 완전 영세농 체제로 바꿔버린 거죠.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고 유럽은 이제 그걸 통합하는 시스템이 20, 30년,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 차이가 이제 그러면은 아시아의 농업과 한중일의 농업하고 유럽의 농업에 큰 차이를 만들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를 보고 배우고 싶어 할 때는 대체로 그러니까 이 농업 자체를 배우기는 참 어렵잖아요. 너무나 다른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스마트팜 정도를 배우는 거죠. 아니 저는 예전에 네덜란드 출장 갔을 때요. 네. 암스테르담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로테르담을 가는데 네. 기차 타고 가는데 양쪽에 광활한 농지가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작은 나라지만 엄청 광활한 농지가 있어서 환경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만들어진 거라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보던 풍경이 뭐 지형이 다르겠지만은 이게 한 50년, 60년 전에 네덜란드를 갔으면 비슷하게 봤을 거들이 아기자기 아름다운 모습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농촌을 봤을 텐데 요즘은 네덜란드 가면 그런 맛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광활하게 쭉쭉 뻗어 마치 미국을 보는 듯한 그런 농업을 보는 거죠. 부단한 개혁의 결과군요. 예, 그게 농업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몇 년 만에 바뀌진 않거든요. 네. 토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유주가 바뀌고 그다음에 농지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평탄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대체로는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꾸준하게 해온 게 어떻게 보면 유럽의 농업인 거고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에 농지 정리를 하긴 했었거든요. 좀 평탄하죠. 경지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농업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 농업 시스템들은 한 1900년대쯤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농업을 본격적으로 현대농업을 시작했었으니까 두 개가 또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은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 지도 조직이라는 게 있고 이게 네덜란드 똑같이 있었죠. 똑같이 있습니다. 연구 조직은 뭐 나중에 통합돼서 DLO라 그랬고 그다음 지도 조직은 DLV라 그랬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그러면 90년대 와가지고 다 통합을 하면서 와게닝겐 뉴알로, 와게닝겐 대학 연구소 이런 걸 하나로 통합됐거든요. 이게 90년대 말에 일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2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유럽에 있었던 시스템들이죠, 그죠? 연구와 지도와 이런 대학 시스템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서 배우고 싶다고 가는데 저는 아쉬운 건 뭐냐면 왜 자꾸 스마트팜만 보고 오느냐. 스마트팜이 그럼 그 규모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혁신을 했는가를 배워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가긴 하는데 뭐 알고는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와게닝겐 대학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났어요. 전에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한번 발표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대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자기네 농업 중에서 푸드밸리를 와게닝겐 대학하고 산하 클러스터 얘기하면서 또 푸드밸리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성공한 모델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예를 들면 와게닝겐
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농촌 우리 지금 농촌진흥청이죠. 우리나라 하면 그 DLO라는 조직을 합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리서치 센터를 그 헬더랜드라는 주의 그 리서치 센터들을 만들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 한 1,500개 정도 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주변으로 가지고. 그래 엄청난 어떤 하나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거죠. 농업 관련 기업. 농업 관련 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네. 미국의 카기리 이런 대기업들은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농민들이 거기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아니죠. 이게 그게 그 클러스터가 그 어떻게 보면 뭐 4년 복합체라고 합니까? 네네. 산학년 뭐 복합체죠. 네, 복합체.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 치면은 이걸 여기서는 이 클러스터를 푸드밸리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푸드밸리였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외국 회사들이 첨단 기술들을 바로 실험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그 이게 보통 연구하고 현장이 따로 분리돼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네덜란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실증하고 연구하고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용어들도 쓰지 않습니까? 뭐죠 이거 이게 실험하고 동시에 한다 해서 리빙 랩 방식이라는 거.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게 별도로 있었는데 농촌 현장에서 연구와 실증과 이걸 동시에 하는 산학연 농민들하고 다 연합해서 이런 방식도 이제 그 네덜란드 방식이고 그때 우리나라도 이것도 방식을 많이 도입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식품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밸리, 스마트팜 핵심 밸리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에서 다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그런 가져왔다는 것들은. 우리나라 네덜란드를 본떠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와게닝겐이 하고 있는 푸드밸리를 본떠 가지고 푸드밸리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었죠. 푸드밸리 만들고 그게 이제 익산 왕국면에 있습니다. 익산에 전북 익산. 전북 익산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식품산업진흥원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 공단을 만들고 논을 담을 공단을 만들고 거기에 기업을 유치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다르잖아요. 항상 유럽은 네덜란드는 보면은 대학과 연구소가 있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외국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주변 농가들하고 어우러지면서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모델이고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시스템을 이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땅값 싼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외진 곳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외진 곳에다가 이제 넓은 지역에다가 이제 공공기관 하나 세우고 주변 기업을 유치하려고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외진 곳으로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익산에 푸드밸리는 외국 기업들이 안 들어와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공단 부지들이 대체로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가서 온실은 많이 배워가지고 왔고, 뭐 푸드밸리도 시스템 배워가지고는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식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만큼 이제 활성화되긴 어려운 게 사실 공업도 그렇잖아요. 반도체도 평택 이하로 내려가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농업 관련되는 시설들은 전부 다 이제 전주권 정도로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이게 역량이 집중되기가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네덜란드를 많이 따라했는데 과연 그 뭡니까? 겉모양은 따라했지만 내용까지 같아지고 있는가? 이거는 좀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들으면서 오늘 궁금해진 게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입해가지고 농산물 물가 잡아야 된다고 했을 때에 그거 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네덜란드는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면 수입도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농산물 물가는 잘 잡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국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완전히 국경이 오픈되어 있는 거고 그래도 공급망 자체가 북아프리카하고 또 채소 같으면 스페인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이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유럽은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 자체적으로도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적 또 영향도 안 받는 국가고요. 그 네덜란드의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 농자재값 있잖아요. 유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그 물가 압력을 주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큰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런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하지만 유럽도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유가라든가 글로벌 경제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있고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또 이 국경이 완전 개방돼 있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경쟁이 완전 끝도 없는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농 시스템이라는 게 경쟁이 떨어지는 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1990년도부터 해가지고 WTO 체제가 출범할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생산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주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정부는 환경관리 쪽만 전부 다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업 활동처럼 이렇게 경쟁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유럽의 어떤 농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낸 그건 하죠. 조금 통념에 많이 이렇게 벗어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네. 유럽 농민들은 경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혁신도 많이 하고 생산성 높아져서 사실은 그래서 농산물 물가도 잘 잡을 수 있을 만큼 강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뭐 수입도 아주 원활하게 되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것 중 하나 그러면 유럽 농민들은 소득이 높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농민보다 많이 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규모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은 소득 자체가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굉장한 저도 이제 같이 연수 같은데 농민들하고 같이 가면은 너무 깜짝 놀라는 그 부분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1,500평 정도의 하우스 농사,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 한 50헥타르 정도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 소득을 들으면은 우리나라 쪽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농지가 가장 비싼 나라거든요. 네네. 한 평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8달러 하니까 35,000원쯤 하더라고요. 한 평에. 네. 우리나라 네덜란드 제일 비싼. 얼마나 합니까? 우리나라 보통 이제 싼 것도 대충 10만 원은 넘어가죠. 도시공인 50만 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네, 그렇죠. 그럼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놀랄 게 뭐냐면은 일본은 그럼 농경지 값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일본 우리나라보다는 비싸지 않을까요? 부동산 버블도 많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너무 싼 데를 비교하면 또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도쿄 주변이 있잖아요. 네네. 토카이 지방이죠. 네네. 그쪽 지방을 하니까 한 평당 일반적으로 완전 농업 지역입니다. 네네. 논을 가지고 하면 평당 35,000원쯤 해요. 그래요? 우리나라 경기도 농지는 얼마 하겠어요? 10만 원짜리 농지는 찾기 어렵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이걸 우리가 선택하면 하는 거죠. 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농업이 이제 점점 더 한계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네덜란드 농업을 담고 싶어 하고. 네네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그 기술 몇 가지를 가져온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이 네덜란드 농업이 될 수 있을 건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좀 상상을 해보는데 맞는지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땅값이 비싸면은 어쨌든 거기 진입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기가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단위 그 투자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땅값이 높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새로 농업에 진입을 못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외에 또 기존 농민이 농경지를 넓히고 싶어도 넓힐 수가 없는 거죠. 규모화가 안 돼요. 규모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1헥타르, 1.6헥타르에 딱 갇혀버렸고 이대로 고령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를 계속 놔두면 이게 아까 물가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유통시장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왜 유통시장이 그렇게 형성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농가들이 너무 작고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구조를 받쳐주려다 보니까 유통시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문제를 풀려면 이쪽도 같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절대 이쪽만 안 풀린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근데 이 문제는 1, 2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지금부터라도 5년, 10년 정도 방향을 잡고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이게 뭐라 그러지 토지가 통합이 되게 하고 네네. 그래도 이제 뭐 5,000평, 6,000평, 10,000평 정도의 농가는 나오게 해야 뭐죠 이렇게 대등하게 시장하고 협상이 되고 그다음에 약간의 규격화된 농산물도 만들어내고 그래 유통에 약간 선진화도 가능해지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이런 게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건데 우리는 이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걸 너무를 도외시하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에만 이렇게 올인한다 그럽니까? 배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통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계속 뭐라 그럽니까? 약간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주셨는데 아주 오늘 백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발전되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모셔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님하고요. 네덜란드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같이 되려면
땅값도 좀 싸져야 되고 농가도 좀 커져야 되고 그러면서 기술과 생산성도 더 발달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듣고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남 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